지난 1월 3일 새벽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것입니다. 4시간 만에 끝난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충동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수개월, 아니 수년간 준비된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가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권을 재정의하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보이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대신 자국 주변부터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19세기식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변화의 징조는 이미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지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서방우에 대한 관심 증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이런 변화의 징조를 미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미국이 수년간 방치해온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해 서방구에서의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방우의 지배력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조건이며 필요할 때 언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전이 어떤 더 큰 구조적 변화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손을 빼면서도 베네수엘라에는 직접 개입하는 선택적 개입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헤게모니에서 지역 패권으로의 전략적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마약 카르텔 소탕과 불법 이민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동력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원이 지난 20년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1998년 차베스 정권 이후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중남미 전체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산해 왔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반미 정권은 중국에게 미국의 뒷마당에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바로 아래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에너지 자원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을 정보원으로 확보해 동선을 미리 파악했고 베네수엘라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회유와 포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베네수엘라군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맞선 것은 쿠바 경호 인력뿐이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미국이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정보전, 경제전, 외교전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 능력을 미리 무력화시킨 후 최종 단계에서만 물리적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21세기형 개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이나 강력한 외교적 압력이 가해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현재 자국의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베네수엘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미국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확산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미였지만 이는 민주적 절차보다 단기적 안정과 통제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야권의 상징적 인물들은 이 과정에서 중심에서 비켜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주목받아온 야권 지도자에 대해 존경받지 못한다며 거리를 뒀고
대신 기존 권력 구조의 일부였던 인물들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념적 동맹보다는 실용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적 계산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석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이라크 전쟁을 거론하며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승자의 전리품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자원 확보를 외교와 군사 개입의 정당화 논리로 사용해 왔습니다. 마두로 축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복구와 자원 활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땅에서 엄청난 부를 끌어낼 수 있으며 그 일부를 미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원을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권력과 질서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번 작전이 중국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원유 공급망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를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준 교두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베네수엘라 전략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정치적 간섭 대신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석유 개발권 획득, 항만 시설 건설,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 부분을 장악해 나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온 1대1로 프로젝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중국이 얻고자 했던 지정학적 이익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확대할 수 있었고, 나아가 파나마 운하라는 전략적 요충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세력권 내에서 중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몰락은 중국이 중남미에서 구축해온 경제적 교두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직면한 더 큰 문제는 투자 손실보다는 전략적 신뢰성의 훼손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제시해온 미국과는 다른 협력 모델이 실제로는 미국의 물리적 개입 앞에서 무력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에 대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물리적 힘을 사용해 이런 경제적 성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1대1로나 기타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변부나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의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행동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 글로벌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자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개입 전략은 미국의 자원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에 개입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핵심 지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국이 보장해왔던 글로벌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경국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지역에서는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영역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감행한 시점이 다른 주요 국제 사안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균형이 모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반구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신뢰성을 재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서
자국이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정적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전략적 사고는 앞으로도 미국의 대외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런 환경에서 매우 정교한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세력권 안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가 더욱 첨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선택적 개입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지역에서는 더 확실한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이런 변화의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핵심 광물 자원 확보 등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이런 압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믿을 만한 협력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이 성공한 것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우위 때문만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현지 협력자 확보에서의 성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행사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도 이런 방향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국제법과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마약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 확보와 지역 패권 유지라는 현실 정치적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 정치에서 명분과 실리 사이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려 했다면 이제는 국가 이익을 더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비슷한 행동 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정부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작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해외 투자와 영향력 확대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과 맞물려 미국의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선택적 개입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지역에서는 현지 행위자들이 미국의 간섭 없이 자체적인 균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동에서의 개입을 줄인다면 지역 강국들이 새로운 세력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더 적합한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자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선택적 개입 정책 하에서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압력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원을 집중하는 지역에서는 동맹국들에게 더 확실한 지지와 협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자원 확보를 더 중시하게 되면서 핵심 자원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국제시장에 대량 공급되면 에너지 가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다른 전략적 자원들입니다. 석유 외에도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매장량과 상당한 양의 히토류 원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시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이 이런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국과 동맹국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려 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도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는 이런 압력이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화와 경제 재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건설, 에너지 개발, 통신시설 구축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의 중국 이전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면서 우리는 기술 생태계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대립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우려사항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주적 역량의 강화입니다.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견국의 자율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금융 인프라 등에서의 독립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후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헤게모니에서 지역별 세력권 정치로의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갈등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번 패배를 어떻게 소화하고 대응할지,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에서도 비슷한 압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유럽과 다른 지역들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등이 모두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핵심 이익이 걸린 곳에서는 이런 식의 직접적 개입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견국의 역할과 가치는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독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